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 양성 기자입니다. 자, 최근 주식시장은 올해 경기 침체 우려가 무색할 만큼 올라가면서 연초 증권가에서 나왔던 상조하고 전망을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국 시간 27일 새벽에 발표된 미 연준은 또 7월 FOMC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25bp 올린 5.25에서 5.5%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미국 출장길에서 귀국하신 이남우 교수님 모시고 미국 현지 분위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미국 현지 실제로 이제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최근에 최근 사실 시장의 관심사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이거 우려가 높은데 실제로 경기 또 탄탄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실제 미국 현지에 가보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미국 경기 상황 어떻던가요? 뭐 출장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한 2주 반 다녀왔고, 우리 안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미국 경기가 과연 너무 뜨거운지 아니면 이게 빨리 식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하죠. 근데 이제 저는 작년 말부터 그런 얘기는 좀 했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들이 재무구조도 건전하고 기업도 재무 상태가 괜찮아서 경기 침체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소프트 랜딩을 해도 아주 짧게 그게 이제 진행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2주 반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중심으로 있었는데 느낀 것은 저의 생각이 맞았고 오히려 그보다 조금 경기는 더 좋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일단은 고용시장이 좋으니까, 내가 가령 이제 IT 쪽에서 최근에 해고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메타 같은 데 해고가 있고 그랬지만, 해고된 사람들이 이미 퇴직 위로금 같은 걸 좀 받아서 6개월, 12개월치는 이제 여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IT에서 너무 과도하게 채용을 한 데가 있어도 또 구경제에서 최근에 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계속 찾다 보니까 다 금방 쉽게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목 기준으로도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물론 최근에 그 증가율이 조금씩 둔화되고, 파웰 의장은 이제 거기에 자기 주목을 한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좀 식는다. 이제 그래서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고용시장이 좋고 그것이 크게 꺾일 이유는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개인들이 좋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코로나 상황에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게 많이 지급이 돼서 어려운 시기를 잘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해줬죠. 미국은 금년까지 그게 이제 지원이 된다고 해서 올해까지 됐죠. 당연히 그 사업을 하는 사업체 하는 분들한테는 처음에는 이제 저리 대출로 줬다가 나중에는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심지어 교회도 목사님이나 이런 이제 그 직원들을 고용하니까 교회에도 그런 자금이 지원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진짜 살포가 될 정도로 자금 지원이 올해 연말까지 돼서 가게들의 캐시플로는 상당히 괜찮아서, 그래서 일단은 소득이나 현금 흐름 측면에 있어서 가게들이 괜찮고, 최근에 또 한국도 최근에 부동산이 좀 오르지만 미국의 부동산의 그 하락은 일시적이었고 최근에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서 심리적으로, 왜냐면 경제는 심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어제 나온 미국 2분기 GDP 성장률도 실질 기준으로 2.4%,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가 명목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차감점으로 보면 5, 6% 성장을 합니다. 미국 명목 GDP가 5, 6% 성장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기업 이익이 좀 버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선순환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가가 제가 1년 만에 갔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 환율을 기준으로 1,300을 계산해 보면 더 우리 내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체감으로 느끼는 게, 우리 원화가 좀 약세였으니까 좀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게 보통 좀 생활하기가 좀 힘들겠다. 이제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미국 경제 탄탄하고, 놀랐습니다. 미국 2분기 실질 GDP 기준으로 2.4% 성장했다는 게, 미국 같은 규모의 큰 경제가 2.4% 성장했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 1% 중반대인데 그거보다 빠르니까. 인상적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가 좀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 연준 7월 FOMC에서 이제 25bp 올렸는데, 물론 시장의 메인 관심사는 미국의 경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7월 FOMC 끝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도 연내 9월이 될지 아니면 뭐 11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 1회 인상 더 충분히 가능하고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쪽으로 또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반복해서 천명하고 있는데 뭐 상당히 기대에 부합하는 이제 발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내년 이후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조율이 여전히 계속 이제 프라이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내년까지 포함해서 금리 향후 전망을 어떻게 좀 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작년은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거의 금융시장의 모든 핵심 변수였고 시장을 거의 좌지우지했죠. 근데 금년은 뭐 지금도 그렇고 연초부터 제가 했던 얘기가 금리는 그렇게 변수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만 금리가 채권 시장이건 특히 주식 시장은 그렇게 주요 변수가 아니어서 저는 그렇게 팔로우를 하지만 그것이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월가의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25bp를 올린 것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도 나와요. 9월은 이제 우리 데이터를 보고 읽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 토론해서 결정한다고 파웰은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속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9월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고 음식료 관련된 푸드 인플레이션이 좀 걱정이 되잖아요, 되게.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연말 전에 한 11월쯤 한 번 더 그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지만 서로 그렇다 그래도 그것이 주식시장을 망가뜨릴 그런 최악의 변수는 아닌 것 같고 내년 뭐 2분기나 3분기쯤 좀 큰 인플레의 흐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물가가 너무 높아서 힘들다는 거는 그동안 많이 올라간 거고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기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 미국 그 기준금리는 내년 한 여름쯤 뭐 2분기나 3분기 전후에서 낮추는 것을 시그널을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시행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게 조금 땡겨지든 늦춰지든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에는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기, 그다음에 기업 이익의 흐름. 지금 이제 2분기 실적도 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는 당연히 저희가 모니터링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지금 경기 상황인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올해까지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관련된 지원금이 이제 미국 경제에 좀 뿌려진 걸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향후 이제 미국의 격리 둔화를 걱정하는 의견 중에 하나는 이제 점차 내년에 들어서면 이제 높은 금리가 만약에 지금 상황 계속 플랫하게 유지된다고 하면 미국의 소비야 신용이 점점 축소되면서 뭐 특히 한기 기업, 영세기한 기업 위주로 또 부도 리스크도 증가할 것이고 이 부분이 미국 경제에 실물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은데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 저도 금융시장을 한 30년 있었지만 감히 그 지구 반대편에서 미국 경제를 논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월가의 전문가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의견을 갖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를 얘기를 하면 상반기는 되게 좋았습니다. 2%를 뛰어넘는 실질 성장을 미국이 보였고 이제 하반기에는 둔화가 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한 1, 2% 정도 성장을 실질 기준으로 보이는 건 맞는데 저는 뭐 여기서 크게 최악의 경우로는 가지 않는다고. 물론 금년보다는 가게들의 그 현금 흐름, 소득의 증가율 뭐 이런 것들이 둔화가 되고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한국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가게는 집을 보통 한 채씩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401k라는 이제 퇴직금 같은 그런 이제 그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주가가 우리 저점에서 뭐 한 20-30%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한국처럼 우리 그 미국의 가계가 한국은 이제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나의 총 재산의 한 70-80% 보통 되잖아요. 거기에 레버리지도 들어가 있고. 근데 미국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산 목록 1호는 집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최근에 꾸준한 회복을 보이는 게 뭐 거래량은 많이 수반하진 않지만 그래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주가가 회복되는 게 개인들의 부의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회복을 보이고 올라가면 내가 그 feel good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보여서 그리고 실제 좀 공격적인 사람은
그 올라간 집값을 그 담보로 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7년, 6년 금융위기 전에는 그렇게 또 추가 담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또 그걸 갖고 소비를 한 면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좀 그 소프트 랜딩을 도와줄 수 있는 아니면 소프트 랜딩까지 가지 않고 랜딩은 없지만 그런 연착륙까지 가지 않을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변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어느 도시나 방문을 할 때 그 도시의 상업용 건물도 관심을 갖지만 이제 거주용 부동산을 많이 봐요. 거주용 부동산은 우리가 큰 부담 없이 미국 같은 데 오픈하우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2, 3주 정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공개 입찰이나 아니면 이제 그 사자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격을 받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오픈하우스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방문을 해서 그 지역의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집들의 스타일, 그 다음에 경기를 가늠하는데 최근에 보면 그 부동산 관련돼서 미국의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한 60~70%가 그 고정금리를 럭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럭인한 것은 3% 전후니까 지금 이제 6.5에서 한 7% 정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빌리니까 내가 3%에 빌린 사람들은 굳이 내가 너무 좋은 집을 아니면 큰 집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면 그 집을 팔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공급 물량이 극히 제한이 돼 있어서 수요는 꾸준합니다. 미국은 인구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뭐 잡마켓도 괜찮고 주가도 회복이 돼서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하지만 아주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고 수요가 조금 공급을 앞서는 그래서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좀 오르면서 이제 그런 점들이 제 생각에는 레버리지가 2008년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린 게 금융위기 전에는 돈을 과도하게 빌려서 집을 많이 샀는데 미국인들이 이번 과거 5년 동안은 그 개인들이 집을 사면서 자기가 여유 있는 재산이 그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집을 샀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 둔화가 이제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금리 급등 이후에 사실 모기지론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6~7%까지 급등하면서 이 부분이 가계 소비 위축에 큰 영향을 작용할 것으로 많이 우려했는데 의외로 고정금리 비중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또 공격적으로 집을 사지 못하는 게 제 주위에 이제 어떤 그 젊은 사람이 이제 집을 살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내가 50만 달러 원화로 한 6억 5천만 원을 대출을 하면 미국은 무조건 원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뭐 은행에 그냥 그 제도적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30년 동안 지금 한 6.5%에 빌리면 매달 3,000에서 3,500달러를 상환을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되고 관리비 그다음에 재산세를 하면 뭐 큰 집이 아니어도 내가 100만 달러 집을 하는데 50만 달러 빌리면 5,000불에서 6,000불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10만 달러의 소득이 있어도 10만 달러면 한 40% 세금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집을 이 정도 6%, 6.5%, 7%의 금리에서 공격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회복은 보였지만 여기서 집값이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거는 아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적당하게 회복을 보여서 경기를 좀 뒷받침해주는 뭐 파웰이 그렇게 의도한 신의 한 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여간 이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매크로 시장 상황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상반기 주식 시장만 놓고 보자면 좀 쏠림 현상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쏠림이 심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주로 이제 메가캡, M7, M7이라고 이제 요약을 해주셨는데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알파벳까지 이렇게 7가지 주식이 미국 증시 수익률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는 이제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가캡들의 이제 PER이라든지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만 높게 뛰고 전체 S&P 500 지수는 그래도 평균적인 수준에서 그래도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올 하반기 S&P 500 지수의 상승과 하락은 어떻게 될지 또 그 와중에 이 빅테크는 계속 이렇게 M7 주식 위주로 올라갈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치주나 방어주들이 키 맞추기로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금년 들어서 S&P 500이 한 20%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그 상승한 부분의 3분의 2, 한 60~70%를 요 그 7종목, Magnificent 7이 차지를 하고, 그러니까
실제 한 2달 전만 해도 상승분의 95%가 이 7종목이 견인을 했는데 지금 그 기여도가 한 65%로 하락했다는 건 다른 종목들이 최근에 좀 그 훈풍이 그 따뜻한 바람이 이제 좀 이제 불어온다는 다른 종목으로 특히 이제 금융주 같은 게 최근에 회복을 보이고 헬스케어 같은 게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퍼가 1년 기업이익 예상을 기준으로 퍼가 20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목에 찼습니다. 그래서 M7의 그 퍼는 32배, 뭐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493종목은 17배이니까 이제 그 미국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머지 493종목이 괜찮은 회사가 많은데 P&G 같은 회사도 있고 거기 뭐 JP 모건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종목들이 퍼가 17배면 너무 저평가돼서 이게 올라간다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미국 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이제 받지 않을까.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펀드멘털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펀드멘털은 좋지만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돼서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게 없으면 주가는 조정을 받거든요. 이제 주가가 빠질 때도 그래요. 주가가 펀드멘털이 안 좋아도 더 악재가 나올 게 없으면 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작년 가을에 우리가 뜻밖의 그 한국의 삼성전자랑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른 게 그 이유로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그러면 금전에 그 이 M7 종목이 오른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시장 전체로도 회복된 게 의미가 있는지. 근데 저는 펀드멘털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 가을 이후로 미국의 명목 성장 그 예측치가 계속 상향 조정에 대해서 지금 5% 중반을 성장을 한다. 실질 기준으로 한 2%. 실제 경제에 대한 펀드멘털이 좋아졌고 그 결과 기업들이 매출도 올리고 지금 뭐 우리 2분기 실적 괜찮게 나오잖아요, 되게.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M7을 주도한 것은 이 기업의 펀드멘털도 회복되는 게 있지만 우리 메타 실적 같은 데 좋게 나왔죠. 하지만 AI의 테마가 진짜인가. 근데 제가 이번에도 그 M7의 그 상당히 임원급으로 하는 어떤 그 재미교포 분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신입 직원을 뽑을 때 묻는 그 질문들이 있는데 챗GPT에 그 질문을 하면 미국의 스탠포드, MIT 아니면 IB를 나온 명문 대학생의 그 대답보다도 더 잘한다고. 그만큼 이 챗GPT, AI의 진짜 이것은 실제 어마어마한 큰 변화를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이 뭐 국가 차원 아니면 개인 차원 물론 이제 뭐 그 보안 문제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리스크는 지적이 되지만 이 7개 종목 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다른 것들이 수혜가 되는 것은 맞고 Magnificent 7 엔비디아를 놓고 보나 펀드멘탈은 괜찮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지금 목에 차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뭐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뭐 주식을 팔아야 될 필요는 없고 그냥 미국이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수익률을 안겨주니까. 하지만 주식을 추가로 사고 싶은 분들은 조금 기다려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실 한국인들이 이런 메가캡들 특히 M7 주식들 많이 또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그냥 굳이 지금 비싸긴 하지만 보유를 통해서 지금 이제 수익 난 거를 이제 즐기시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좀 전략적으로 밸류에이션 조정 가능성을 또 보면서 또 리밸런싱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분들께는 보통 어떤 전략을 추천하시나요? 골드만삭스가 분석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M7, Magnificent 7의 목표 주가 그 밸류에이션과 나머지 493종목의 밸류에이션을 결합을 하면 시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나무 제 생각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7대 종목의 퍼가 32배인데 너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펀디멘털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 부분이 한 30배로 내려오고 나머지 493종목도 17배 정도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두 개를 결합하면 지금 S&P 500 기준으로 주가가 한 4,5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한 2에서 한 6, 7% 주가가 뭐 10%까지 하락을 하는 건 아니고 미세 조정, 뭐 그 시세 차익을 실행하는 정도. 이제 그 정도로 주가는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오른 테슬라,
뭐 이런 것들 종목들이 조금 더 조정을 많이 받는 특히 이제 그렇죠. 그 M7 종목이 좀 예, 조정을 예. 받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개별 기업 테슬라 말씀 나온 김에 엔비디아 테슬라 먼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한국인들이 제일 또 많이 들고 있는 주식 중 하나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전기차에 대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 마진율이 일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좀 주가가 사실 실적 발표 이후로 이제 10% 정도 빠지긴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테슬라의 뭔가 좀 근원적인 경쟁력과 향후 이 전기차 시장의 이런 가격 인하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이 테슬라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도 일론 마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단가 인하를 해서 너무 단기적으로 전기차에서 나오는 이익, 그 마진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큰 그림, 장기 전략을 좀 봐달라. 그래서 저는 100% 공감하는 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구사하는 전략이 애플의 팀쿡 전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너무 지금 가격을 뭐 급격하게 인하해서 기업의 이익, 수익성을 망가뜨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도 한 10%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오고 설비 투자를 많이 한 다음에도 현금이 계속 쌓이니까 이 정도에서 가격 경쟁은 괜찮은데 결국 테슬라의 전기차가 그 애플의 기기 같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애플은 전 세계에 20억 개의 기기가 깔려 있거든요. 똑같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가령 캘리포니아에서 3만 달러 초반에 삽니다. 예. 그러니까 모델 3가 4만 달러인데 7,500달러 보조금을 받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는 2,000달러 추가적으로 주거든요. 네. 3만 1,000달러면 그 현대차도 진짜 우리가 잘하지만 경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생태계에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자율주행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구독 경제로 간다는 거니까 그 테슬라를 투자할 분들은 워낙 주가의 변동성이 크니까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생각하지 말고 가면 그림이 맞고 최근에 보면 그 슈퍼차저 망으로 거의 모든 미국의 유럽의 자동업체, 현대차랑 도요타 같은 데 빼놓고 다 거의 합류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그 절대적인 그 기술력의 우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full self driving은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워낙 지금 테슬라가 앞서 있기 때문에 포드가 아주 그 상위 기종을 중심으로 지금 뭐 얘기를 한다니까 일론 머스크 그런 얘기를 했죠. 어디 메이저 업체랑 우리가 얘기 중이라는 게 아마 포드인 걸로 지금 거의 시장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기술의 압도적인 우위를 놓고 보면 지금 이제 내년 기준으로 퍼가 한 55배, 60배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주가가 뭐 조정을 받고 뭐 1, 20% 당연히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길게 보면 여전히 이 전기차 세상 친환경의 가장 압도적인 위너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제가 이제 이번에 갔을 때 그 팔로알토가 이제 그 테슬라 소프트웨어 본부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거기 그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 담당자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트럭을 봤어요. 그래서 뭐 멀리서 바로 앞에서 본 건 아니고 아주 디자인도 근사하고 그 상당히 성공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픽업 트럭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고 지금 보면 제가 이번에 느낀 게 그 리비아는 하루에 몇 대를 봅니다. 리비아는 이제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한 8만 달러 정도잖아요. 고가죠. 그다음에 루시드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루시드는 실제 뭐 한 10몇만 달러 되는 진짜 고가 기종인데 사이버 트럭이 한 5만에서 6만 달러 정도의 프라이싱을 포지셔닝을 하면 엄청나게 주문을 많이 받고 성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리비안 어떻게 보면 테슬라 놓치면서 리비안 루시드를 사신 한국 그 투자분들 많거든요. 이제 그 투자하신 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은 엔비디아는 일단 올해 수익률, 상승률만 놓고 보자면 이 메가캡 중에서도 되게 독보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현재 실적 발표 자체는 원래 엔비디아가 한 발 들인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는 좀 8월 늦게 하죠. 8월 이제 말쯤에 이제 하순에 할 텐데요. 이 1분기 실적 발표 때 워낙 그 가이던스를 좋게 얘기해서 지금 컨센 자체도 너무 좀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가 대세가 될 건 맞긴 한데 그럼 AI가 대세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금광에서 곡괭이를 파는 골드러시 때
곡괭이를 파는 회사가 엔비디아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좀 엔비디아 여전히 이 PER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뭐 물건을 만드는 회사니까 포지셔닝이 좋고 젠슨 황이 잘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국내 투자가분들이 삼성전자는 대부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만의 TSMC를 사거나, 그것도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아니면 NVL을 사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담이 가면, 우리 이제 뭐, 반도체 지수, SOX를 기반으로 한 ETF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사는 것도, 거기에는 이제 엔비디아, TSMC, 그 다음에 뭐 AMD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인텔도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는 포함이 안 돼 있죠. 근데 ASML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대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게 좀 부담이 되면, SOX, SOXX ETF를 사는 것도 방법이고, 엔비디아도 테슬라 같이 독보적인 대체 불가능한 그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테슬라보다는 변동성은 낮겠지만 주가의 부침은 좀 심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런 장기적인 트렌드,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은 당연히 보일 것입니다. 네, 또 이번 주 사실 바쁜 시즌이긴 합니다. 실적 발표 시즌인데 7월 25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또 장마감 이후에도 공동으로 실적 발표했는데 이 주가 등락폭이 좀 재밌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 성장 속도의 둔화에 좀 더 이제 집중하고, 또 매출 가이던스도 3분기 기준으로 좀 이제 낮추면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부문 성장률이 오히려 이 지금 상반기 이제 분기 기준으로 첫 흑자 전환을 한 걸로 지금 이제 제가 실적 발표 데이터는 제가 봤는데, 클라우드와 AI 이런 화두를 토대로 이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2분기 실적 발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뭐 국내에서 미국 기업을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어렵지만, 우리 양 기자님이나 저같이 열심히 들여보는 사람도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기업의 그런 경쟁력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가령 삼성전자가 LG전자랑 얼만큼 그런 경쟁력이 차이가 나는지, 인력에서도 나오고 장기적인 뭐 트랙 레코드 이런 거인데, 저는 이제 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 이런 걸로 이제 그 호재를 터뜨릴 때 구글이 망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사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독과점적인 사업 그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인력을 갖고 있고 최고의 대우를 하지만, 영어로 약간 레이드백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금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급한 게 없이, 절실함이 없이. 약간 엔지니어계 공기업이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모건 스탠리에서 CFO 했던 루스 포렛이라는 분이 CFO로 와서 구조조정도 하고 지배구조를 바꿨는데, 이번에 이제 그분이 CFO를 이제 신규 선임을 할 겁니다. 하면서 이제 그 문셔 프로젝트라는 그 웨이모에서부터 뭐 DNA 시퀀싱 하는 이러한 그 한 20개 정도 되는 2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CIO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순다 피차이가 조금 정신을 차렸고, 물론 훌륭한 CEO지만 조금 그 절실한 급한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빨리 우리가 움직이고 이거를 처리를 해야지, 잘못하면 진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를 뒷다리를 잡겠다, 이제 그런 것을 해서, 제 생각에는 알파벳의 구글은 워낙 좋은 사람이 많고 비즈니스 모델이 강하고 엄청 독과점으로 돈을 벌어요. 거의 독과점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하라 그러면 마소, 구글, 메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껐떡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절실함 이런 것을 갖고, 최근에 그런 면에서는 다시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하는 프로젝트도 같이 그 통폐합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리더십의 교체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 같아서, 최근에 보면 그 마소가 금년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최근에 다시 이게 역전이 돼서 거의 비슷하게 한 40% 중반대 수익률로 수렴을 하는데, 진짜 알파벳, 구글은 좋은 회사인 게 시장이 올라갈 때 따라가지 않고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약간 역의 상관관계도 보이면서 좋은 회사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빅테크 중에 거의 제일 낮은 편입니다. 20대 초반에 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GOO, G건, GOO, GL이건 우리 두 종목을 살 수 있잖아요, 개인들은.
뭐 둘 다 상당히 좋은 회사고 편안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파벳 A, C 이제 두 종목이 각각 GO, GL과 GO, G로 이제 저는 둘 중에 고른다 그러면 예. 저는 구글 알파벳을 고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챗GPT 요즘 뭐 유저 수가 일부 또 소폭 감소했다고 하고 막상 써보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그럴듯한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광범위하게 도입되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꾸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발표한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정말 사무직 근로자들이 매일 쓰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파일에서 인공지능이 말만 해주면 알아서 이제 제 자료나 이제 이런 걸 만들어 주다 보니까 정말 이 화이트 칼라도 완전히 AI로 대체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많이 하는데 코파일럿 같은 서비스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뭔가 좀 그 근본적인 뭔가 비즈니스를 바꿀 또그 기폭제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 뭐 당연히 그렇고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잘 할 것인데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갖고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벳이 20배 초반, 얼마 전까지는 20배 미만이었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30배를 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성장성이 두 회사가 비슷하거나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구글이 조금 높을 걸로 봐요. 그렇게 보면 좀 더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알파벳이 좀 더 좋은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또 7월 26일 바쁩니다. 메타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되게 순이익이 많이 들었고 실제로 유저 수도 오히려 좀 다시 그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도 좀 뛰었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독점적인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메타 실적 발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그 메타버스에서 한 분기에 한 5조 원의 적자를 내요. 예.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20조 원의 적자를 내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30% 정도 되니까 예. 대단한 거고 메타버스를 빼면 영업이익률이 42%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성은 전에보다 둔화됐지만 근데 이번에 2분기를 보면 환율 그 환차손 본 거를 빼면 실제 매출 증가율이 12%였어요. 그래서 성장도 두 자리를 하면서 30-40%의 마진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하고 올해 연초에 주가가 낮을 때 적극적으로 이사회에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서 주당 순이익은 2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커버거가 진짜 그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 본인이 대주주지만 소수주주를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월가의 목소리를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진짜 잘한 게 CFO가 그 제인 리라는 예. 중국계 미국인 그러니까 이분이 16살에 스탠퍼드를 들어갔나? 그러니까 거의 뭐 천재인 것 같아요, 예. 보면. 그래서 그분을 발탁해서, 물론 이제 회사에서 쭉 그 성장을 한 월가 출신이긴 하지만 예.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 시스템, 구조적인 거, 그 다음에 금융의 그 디시플린, 이런 원칙, 이런 거를 회사에 좀 들여온 것 같아서 아주 좋은 넘버 2를 뽑아서 회사가 좀 그 체계가 좀 더 잡아가는 게 아닌가. 주주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메타도 좋은 회사. 근데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메타도 어쨌든 이 최근 CFO 교체를 토대로 뭔가 좀 질적인 내부의 변화를 또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 발표가 빠르진 않습니다. 8월 3일 이제 장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 1분기에 AWS 클라우드 쪽에서 좀 이제 매출 성장 견조하고 수익성도 보여줬지만 아무래도 사실 아마존 주주분들은 주주 총 수익률 관점에서 KPX가 요즘 최근 몇 년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M7 아니면 빅테크 5종목 중에서 조금 제일 떨어지는 회사를 꼽으려면 이제 아마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프 베조가 컴백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뭐 클라우드는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AWS 잘하고 있고 마켓시어도 별로 안 뺏기고 한번 그 클라우드를 AWS를 깔면 그것을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 고착화되는 그런 고객과의 관계여서 뭐 장점이 많은데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에서 진짜 돈 버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계속 주가 고평가의 그 논쟁에 휩쓸리고 왜냐하면 AWS만 쳐도 시총이 1조 달러가 넘는 거는 맞지만 그러면 전자상거래를 밸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앞으로도 버는 게 요원해 보이는데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인재를 유치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마존이 모멘텀이 좋다가 최근에는 좋은 사람들이 좀 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빅테크 중에서는
인재를 유치하는 그런 능력, 그런 이미지 측면에 있어서 제일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메타가 약간 문제가 있다가 그걸 최근에 극복하면서 그다음에 구글하고 메타가 원래 급여는 제일 높았어요. 베이스 살러리는. 근데 아마존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처지는 게 아닌가. 뭔가 좀 뭐 다른 방법에 극복하는 방법은 뭐 AWS를 띄어서 분산시킨 다음에 전자상거래를 독립된 회사로 해서 그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게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 빅테크 중에는 조금 뒤처지는 후발주자로 그 전락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국 시총 1위 대장주인 애플은 최근 이제 시총도 3조 달러 넘어섰고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애플도 물론 이제 꾸준히 이제 장기 투자로 많이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애플의 뭔가 근본적인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애플은 이제 애플 사용자가 우리 안 기자님 무슨 핸드폰 쓰는지 모르겠죠. 뭐 쓰세요? 저는 사실 기자들은 갤럭시를 많이 씁니다. 뭐 국내에서는 그렇지만 국내에도 이제 최근에 보면 젊은 10대, 20대 기준으로 이제 애플이 쿨하니까 그걸 꼭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삼성이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원하기 때문에 애플의 힘은 더 많아지고 실제 우리가 이제 그 간과하는 부분이 애플 서비스의 가치. 근데 애플 서비스만 해도 금년에 매출액이 한 110조 원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잉과 인텔을 합친 회사의 매출. 맥도날드 한 4배쯤 됩니다. 그만큼 그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크고 여기가 매출 총이익률이 70%가 넘기 때문에 한 35배의 배수를 적용해보면 애플 서비스만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달러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조 달러가 왜 3조 달러냐, 퍼가 높은 게 아니냐 그러는데 애플 서비스라는 것은 경계 영향도 안 받고 구독 경제 비슷하게 되고 이미 가입자가 10억 명쯤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놀란 게 이제 영화를 보러 미국에 갔는데 그 예고편을 미국은 많이 하는데 엔터테인먼트도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애플 TV 말씀이시죠? 애플 TV. 그래서 예고편 하는 7개 중에 2개가 애플 TV가 만든 영화여서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K 콘텐츠를 아직 적극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낯설지만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애플 콘텐츠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우리 아들 얘기도 스포티파이 가끔 음악을 듣다가 애플 뮤직이 훨씬 퀄리티가 좋다는 얘기를 해서 자기 바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은 뭔가 급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하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게 애플의 장점.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애플 서비스를 무기로 이제 금융도 지금 점점 이제 영역을 넓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면을 점령하는 그러니까 애플 없이는 우리가 못 사는 이제 그런 세상으로 가면서 퍼가 높습니다. 30배지만 그 정도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은 장기적으로 주주면 10% 이상의 10에서 15% 수익을 안겨주는. 왜냐하면 3, 4%씩 매년 주식 소강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유지가 되니까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당연히 아이폰 유저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그러면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이폰도 이제 갤럭시처럼 플렉서블 폰을 언제쯤 내놓을지 미국 실제로 소비자들이 아이폰 유저들이 이 애플에서 플렉서블 폰을 내놓는다면 과연 쓸지 또 MR 기기도 있지 않습니까? MR 기기도 현지에서 좀 다소 가격이 높게 일단 개발 산정이 돼서 나왔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미국 현지 좀 아이폰 유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손 갖고 항상 이제 손재주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골프도 잘 치고 탁구도 잘 치고 양궁도 잘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손 갖고 그렇게 하는 거를 별로 못하고 관심이 없어서 저는 그 플립폰이나 이런 게 애플이 한다고 그래도 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크게 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게 이 서비스나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경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기의 편의성이나 뭔가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어택을 공격을 하는데 애플은 그냥 자기 하는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 얘기 나온 김에 또 최근 반도체 시장 또 사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동안 사실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대표되는 이 메모리 반도체 쪽 워낙 디램과 낸드 업황이 안 좋고 여전히 사실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상당히 눌려 있었는데 최근 AI 붐 때문에
HBM 메모리 반도체가 또 새로운 또 성장 영역으로 등장하면서 사실 SK 하이닉스도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 출연했을 때 당시 D램 메모리 반도체 전통적인 업황은 너무 안 좋았는데 이 HBM 메모리에 대해서는 너무 또 그 사이에 시장의 반응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제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분석은 잘하니까. 근데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경기 관련주, 시클리컬 주식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반도체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이 기복 업앤다운의 그 변동성이 큰 거를 보면 진짜 업황이 안 좋을 때 사서 작년 가을에 사서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낼 때 팔아야 되는 전략인데 이제 바닥을 지나는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컨펌해 준 게 재고가 이제 조정의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됐고 감산의 그 원칙을 계속 지킨다. 그래서 이제 돈을 앞으로 금년 하반기 내년에 좀 벌기 시작할 텐데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로 봐도 내년에 그 퍼가 한 15배예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적자가 나거나 퍼가 뭐 30배, 50배 이럴 때 사서 퍼가 5배에서 10배 미만일 때 파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 친구 중에도 삼성전자 사장이 있는데 자기네 돈 얼마나 벌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고 실제 예측하기 어렵지만 수급이 좋아지는 것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년에 뭐 우리가 기대해도 되지만 과연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투자가들은 기다려야 되고 아직은 우리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왔지만 이제 사이클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뭐 앞으로 1년 동안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 회복이 가시화가 되지 않으면 좀 지리하게 2025년은 미뤄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국면이지만 절대로 이익 실현을 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또 이 2차전지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이제 과열되기 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시 기준으로 좀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여러모로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싸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요즘 그때 기준으로 30만 원 초반대였던 포스코 홀딩스가 요즘은 60만 원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2차전지 상반기 동안 이제 한국 증시 기준으로는 워낙 2차전지가 이제 강세였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 또 에코프로가 이제 뭐 150만 원 찍었다가 뭐 100만 원으로 꺾이는 등 변동성도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런 국면에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판단해야지 현명하게 순수 배터리 주식은 제가 뭐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렇지만 대단히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년, 10년 후에 배터리 회사들이 성장을 많이 할 겁니다. 뭐 전기차로 다 가니까. 물량 성장은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 이익을 낼지. 왜냐하면 2분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5%였어요. 왜냐하면 1,500원인가 결국 GM 볼트 리콜 관련된 또 상각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성장은 하지만. 그런 리스크를 특히 외국계 증권사, 외국인들은 상당히 걱정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건 순수 배터리 회사건 덤비는 것이 아니고 포스코 홀딩스는 대단히 저평가돼 있었고 제가 제 영상에 작년 12월에 한영아 그 포스코 홀딩스 지주사 그 IR 총괄 임원을 제가 초대했어요. 그때 30만 원 미만이었는데 그 당시에 당연히 저평가돼 있고 철강은 이 지존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고 지금 이제 그 회장님이 워낙 그 인사이트가 뛰어나세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연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외압 안 받고. KT랑은 완전히 결이 틀린 진짜 뛰어난 경영자신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다 이런 신소재를 발굴해서 저렴할 때 다 투자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60만 원이면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 배터리 주식 중에서는 뭐 순수 배터리 회사는 아니죠. 배터리 관련된 테마 관련주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대표적인 좋은 회사고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라고 한 종목을 끌고 간다면 저는 포스코 홀딩스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차원에서 같은 포스코 그룹주 중에 하나인 양극재를 담당하는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뭐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사실 증권가에서도 리포트는 안 나온 지 좀 꽤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요즘은 또 장세가 수급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만큼 좀 주의할 건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또 이 미국의 현지 사정 바로 따뜻하게 업데이트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뭐 연초에 이제 많은 그 여의도 전문가들이 상저 하고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근데 우리가 상반기에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많이 올랐죠. 뭐 상고하고 하반기에도 더 오르는 하고인지 아니면 상고하죠. 하반기엔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후자로 생각을 합니다. 펀더멘털이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정도까지 밸류에이션이 왔기 때문에 버블은 아닙니다. 버블은 아니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장세가 당분간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장기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냥 가면 되고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지면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봐뒀다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하반기까지 전체적으로 상고하저지만 거품은 아니고 그냥 밸류에이션상 좀 높아진 거 맞다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이다은 교수님 또 모시고 빠른 또 이제 미국 현지 사정 반영할 수 있도록 방송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 TV 양성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